오늘 볼 내용들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어제 저한테 구독자님께서 좀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정역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 모두 다 알고 있으면 괜찮은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주택수 관련해서 취득세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소형 빌라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할 때 이제 취득세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정역 인근에 있는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률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투자금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규제 지역과 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왔고 왔습니다. 자,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구독자님이 소형 빌라 한 채가 있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또 한 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에는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면 3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략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빌라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택수가 2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기 위한 요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는 업무용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시던지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선 오피스텔은 우리가 최초에 취득하면 취득세가 4.6%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무조건 최초 취득할 때는 4.6%예요. 이렇게 취득을 하고 나서 오피스텔을 내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지에 따라서 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주택 외로 잡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등록을 하는 방법은 실질 사용 목적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실제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봐서 추가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관할 관청에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다라고 관할 관청, 그러니까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이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재산세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오게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보통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용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줄 때는 가급적 제일 좋은 거는 사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가 돼서 내가 추가 주택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요.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면 내가 추가 주택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어야 되고요.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야
우리가 주택수에서 제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해드리는 두 번째는 신규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세 번째 주택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2주택 매입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인데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을 경매 물건으로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주택을 매입을 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오피스텔인데요.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60일 이내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주택수로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한하여 6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요건의 오피스텔만 저희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 오피스텔로 인한 취득세 중과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축 오피스텔을 내가 매입했다면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신규 분양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오피스텔은 또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졌다면 소형 빌라가 한 채가 있더라도 오피스텔이 한 개가 더 있어도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요건에 만족이 안 된다면 빌라가 하나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다면 추가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이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을 저한테 여쭤보셨습니다. 수익률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수익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이 들어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수익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3본에 있는 금정역에 있는 이 상가주택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드렸을 거예요. 수익률을 이야기를 안 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주택의 도면이에요. 도면인데 지금 지하부터 3층까지 구성이 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 근데 지하에는 교외로 돼 있었고 1, 2,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내부 구조가 좀 불명확합니다. 건물이 상당히 오래돼서 아마 내부 도면이 지자체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정평가사가 외부 구획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놓은 도면인데요. 네, 이렇게 도면이 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내부 구조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을 구하기는 쉽진 않겠죠. 정확한 수익률을 구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수익률이 궁금하다고 하시길래 수익률을 대략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구획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층별로 대략적인 월세 시세밖에 파악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적으로 해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위주로 해가지고 월세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없습니다. 샘플이 없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한 월세 40만 원 정도 잡았어요.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는 지금 교외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총 3개 층이 위치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 호실이 위치해 있고 2층도 2개, 3층도 총 2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내부가 투룸인지 원룸인지 1.5룸인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일단 그냥 층으로 해서 대략적인 면적 한 30평,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면적을 찾아서 월세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층당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월세 8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보증금 3,500, 월세는 28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물건의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최저가가 6억 6,100만 원이에요. 6억 6,100만 원에 월세가 280만 원이면은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이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 물건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그때도 얘기해드렸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아마 이 최저가에서 더 플러스 알파 비용, 인수되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물건이다 보니 네, 현장 임장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월세는 2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하기 전에 우선은 낙찰 가격을 최저가 6억 6,100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수익률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 280만 원이라는 금액의 월세가 나왔는데 최종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플러스 알파 비용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지금 2층에 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3층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층별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2층에도 한 명, 3층에도 한 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2층, 3층의 선순위 임차인의 정확한 임차 보증금은 아마 2층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정도라고 제가 그때 파악을 했는데 3층의 임차인은 만나지 못해서 정확한 임차 보증금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던 거는 2층은 지금 투룸 정도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3층은 한 1.5룸인가? 이 정도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3층의 임차 보증금이 아마 1억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총 임차 보증금을 제가 한 2억 정도로 2억은 또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보증금이에요. 2억 정도를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최저가가 6억 6,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억을 더해야죠. 그러면 총 8억 6천의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한 8억 6,155만 원 정도의 이제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원가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상 입찰 금액은 최저가로 썼어요. 6억 6,155만 5천 원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인수 금액은 2억 추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2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아마 이 금액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수 금액은 대략 2억 정도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은 제가 0%, 대출은 안 나오는 것으로 잡았는데 저희 구독자님이 빌라가 하나가 있고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빌라가 한 채가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는 대출이 원칙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제가 제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대출이 나오죠. 지금 현재 LTV 70%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70%까지 6억 이하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최대 70%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은 충분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일단 대출과 대출 이자는 제가 제로로 잡았습니다. 조건을 맞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은 3,500, 월세는 280만 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 투입 자금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100% 다 들어가겠죠. 월세는 280만 원, 수익률은 4.1%입니다. 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4%대 정도면 어떤가요? 좋지 않은 수익률이긴 하죠. 좋지 않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다가구 주택에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수익률로만 볼 게 아니죠. 네,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수익률보다는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여기가 군포시 3본동 229-11번지인데 금정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역 인근에는 지금 금정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정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무화주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통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역 인근에는 한 4개 구역, 5개 구역 정도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다가구 주택의 입지가 재개발로서 가장 추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내가 월세를 한 28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특강을 했는데 특강을 할 때
이 다가구 주택을 저희 핫상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질문이 나왔던 게 어떤 질문이냐면 분담금에 관한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분담금. 그죠?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보면 감정가가 총 10억이고요. 그죠? 최저가는 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분담금은 사실 빌라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가가 다가구 주택보다 많이 나오진 않겠죠.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이건 무조건 10억 이상 나오는 감정가다 보니까 아마 84제곱미터 우리 국민평형대 아파트까지는 분담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내가 낙찰을 6억에 받고 원가가 8억 2,600만 원이잖아요. 향후에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데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최종으로 자 근처에 금정역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금정역 주석복합이 있습니다. 여기 84제곱미터 국민평형대가 지금 현재 12억이에요. 지금 현재 12억이고요. 그리고 3분 쪽으로 좀 치우친고요. 금정역까지 걸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아파트입니다. 3분 쪽으로 치우친 레미안 하이어스가 84제곱미터가 11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정역과 3본 이 사이에 있어요. 향후에 신축으로 분양을 할 때도 근처의 시세 반영해서 분양을 하겠죠. 그럼 11억에서 12억의 이상으로는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아마 이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일 거예요. 근데 지금 경매 감정평가가 10억이고 이때 분양을 할 때 11억에서 12억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담금이 발생을 할까요?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분담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물건입니다.